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2020년 서울시 지방직 그죠? 지방세법입니다. 올해 문제는 여기 프린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시험이 지방직 시험하고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출제가 돼서 서울시의 과거의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일반적이고 무난한 문제들이 많지 않았나. 물론 지방직 시험은 예년 한 3, 4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보니까 시행령보다는 법조문 위주로 냈더라고요. 이게 최근 지방세가 조금 2, 3년 정도는 약간 무난한 문제들로 많이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안에 구체적인 시험 출제 경향이라든가 문제 구성은 여기 프린트해 보시면 되시고요. 네, 1번부터 바로 나가겠습니다. 1번. 일단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건데 아마 1번은 좀 쉬운 거죠. 우리가 보통 압류금지가 거기 해설에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 압류금지하고 조건부 압류금지하고 이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조건부 압류금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그 재산은 압류를 금지하겠다. 이게 주로 무슨 사업적 재산들이죠. 그래서 사업에 관련된 재산들인데, 다만 거기 12번에 보시면 의료업은 사실 병원 원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체납했는데 실제로 그 병원 그런 기구들을 압류를 하게 되면 환자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의료업만, 이것만 절대적 압류금지다. 그래서 의료업 빼고 나머지 업에 관한 거, 즉 4번이죠. 4번이 조건부 압류금지입니다. 1, 2, 3번은 절대적 압류금지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고,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체납처분에 대한 겁니다. 체납처분. 1번은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죠? 이걸 확정시키지 않으면 이게 확정 전 보류 압류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안 하면 압류 해제 사유입니다. 이게 요거는 과세관청의 임무 혜택. 빨리 확정이라도 지어야 된다. 그런데 3개월 될 때까지 안 했을 때 강제 사항이죠. 해제 하회한다. 이건 맞는 문장이고, 2번. 이제 2번 문장이 최근에 한 두세 번 출제가 됐는데요. 이게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시행령의 내용을 싹 빼버리고 총액을 압류할 수 있다. 급료 같은 경우는 서민의 생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는 압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최소 거기 해설에 보시면 150만 원이었다가 올해 개정됐습니다. 185만 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생활비가 더 들어가니까 최저 생계비를 고려해서 185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 그리고 그 금액을 넘어가서 거기 산식에 보시면 2분의 1을 기본으로 압류 금지. 그래서 총액이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납기전 징수 사유에 대한 거죠. 이건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정된 건데, 원래 징수법이라는 게 징수가 확정됐을 때, 말 그대로 조세 조건이 확정됐을 때 그때 징수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정돼서 성립만 되더라도, 확정이 안 되더라도 과세관청의 지자체가 확정을 시켜서 징수할 수 있다라는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이건 올해 개정사항은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정사항이고요. 4번은 이제 질권이 설정된, 담보가 설정된 재산도 세무공무원이 압류를 집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질권 설정한 채권자는 손해보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럼 그 채권자는 나중에 이제 배분할 때 이제 지방세 우선권,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 손해는 아니다. 일단 집행되게, 그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내용에 비해서 답은 쉬운 거죠. 2분의 1인데 총액이다. 네, 3번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이게 사실 시험보다 실무에서는 아주 이슈가 되는 거죠. 거기 해설을 잠깐 보시면, 해설의 참고사항에 보시면은요, 과거에는 지방소득세가 이게 주민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무조건 10%였습니다. 10%. 그래서 부가세 방식이었어요. 소득세 거둘 때 10%, 법인세 거둘 때 10%. 근데 이게 독립세로 바뀌었습니다.
독립세로 바뀌면서 개인들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세 옆에 지방소득세가 같이 기재가 됐어요. 근데 그게 올해 신고서 양식에서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독립세 그런 성격. 올해 신고분부터는 2020년 신고분부터는 소득세 신고 따로, 지방소득세 신고 따로 이제 독립세의 성격을 완전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는 건데, 근데 이게 베이스가 아무래도 소득세, 법인세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베이스를 갖고 와야 됩니다. 자료를. 그래서 1번 보시면 1번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건데, 그 소득세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류과세죠. 지방소득세도 똑같이 구분합니다. 똑같이 구분하고 맞고요. 2번 베이스를 과표는 그대로 갖다 씁니다. 과표 밑에부터 이제 지방세에서 따로 규정을 했죠. 근데 과표까지는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과표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동일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3번 이것도 사실 국세랑 똑같은데요.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서 이제 그 세금의 범위가 달라지죠. 국내 것만 과세하느냐, 국외 것도 과세하느냐 그건데, 거주자가 실제로 과세관청이 징수할 때 더 범위가 넓은 건데, 거주자가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 그러면 출국하고 외국으로 가면 비거주자로 바뀌는데 출국일까지는 거주자로 과세. 출국한 다음 날부터는 외국에서 번 거니까 비거주자로, 그죠? 국내에서 버는 소득만 과세. 출국한 날까지라는 거. 이것도 국세랑 똑같은 거고요. 4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부가세 성격이었던 거, 소득세, 법인세에 그냥 10% 걷었었는데 독립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 그죠? 과표를 갖다 쓴다 그랬죠. 그래서 과표는 할 수 없어요. 계산 방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따로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과표는 그대로 소득세 과표 갖다 쓰고 법인세 과표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이 세 줄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개인 지방소득세 과표는 소득세 과표와 거기 세 번째 줄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표는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다만 세율부터는 따로 지방세에서 정했어요. 국세는 6%부터 42%인데 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는 0.6%부터 4.2% 따로 규정했고요. 표준세율 정해놓고 조례로 각 지자체가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니까 조금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세율이 소득세의 10%지만 표준세율을 지방세법에서 따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다시 보시면, 네, 문제 보시면 여기 이게 그죠? 세율이 연동되는 게 아니라 과표가 연동되는 겁니다. 세율은 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조금, 네, 이건 생각해 볼 문제죠. 네, 이거를 4번입니다. 4번. 지방세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대한 건데요. 이게 이제 간접적 징수 절차죠. 간접 징수 절차. 아마 국세 하신 분들은 쉽게 맞추셨을 거예요. 1번 납세 증명서가 계약 체결할 때가 아니라 대금 지급받을 때입니다. 대금 지급받을 때.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눈에 보이는 답이죠. 거기 밑에 해설 박스를 보시면 1, 2, 3번은 국세랑 똑같죠. 국세랑 똑같고 4번만 이게 신탁일 때 납세무자가 수탁자로 바뀌면서 요때 이제 수탁자로 바뀔 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요 지방세 규정이 4번이 추가됐습니다. 지방세에서는. 그래서 뭐 1번은 하여튼 거기 계약 체결할 때가 아니라 대금 지급받을 때다. 그래서 요건 답은 쉽고요. 2번 한 번씩 보시면 이게 관호사업의 제한이죠. 이건 사전적 제한. 사전적 제한은 1회라도 체납하면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고요. 3번은 그거죠. 뭐지? 아유 참나.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죠? 아유 참나. 그죠?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그 미리 보는 거. 아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키워드. 그죠?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임차인이 혹시나 이제 불리할까봐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의 체납액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아직은 계약서 쓰기 전이니까 아직은 임대인의 주소지 아직은 모른다 이겁니다. 이게 세 번째 줄 건물 소재지 지자체장, 건물 소재 지자체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
4번은 이제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거죠. 이건 외국인에 관한 겁니다. 외국인에 관한 거는 뭐 1년에 뭐 100만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하고 5만 원 이상 이제 그 내용에 관한 거죠. 그래서 요거 뭐 네, 4번 문제는 쉬운 겁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네, 5번입니다. 납세담보에 관한 거죠. 납세담보. 일단은 1번 납세담보 방법에 관한 거네요. 일단 분실의 위험이 있는 거는 공탁하고 공탁수령증, 분실의 위험이 없는 거는 그냥 그 증서를 제출하는 거, 등기 등록 자산일 때는 등기 등록 필증, 그게 이제 제공 방법에 관한 건데 1번의 납세 증명서, 이건 종이 쪼가리니까 분실의 위험이 없다. 보증서 그냥 제출. 2번의 보험증권도 보험회사에서 재발급되니까 분실의 위험이 없다. 그냥 보험증권 제출. 3번이요. 원래 국채지방채는 채권이기 때문에 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이 맞아요. 근데 앞에 등록된이 없다면, 근데 등록된 국채지방채라면, 그냥 국채지방채는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이 맞는데 등록된 거라면 등록이 먼저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 필증을 제출하는 겁니다. 4번처럼. 그죠? 이 등기 등록 자산일 때는 등기 필증, 등록 필증을 제출하는 것처럼.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이것도 국세랑 같은 거고요. 6번. 이건 사실 잘 구체적으로 잘 안 보는 문장이죠. 그냥 슬쩍 넘어가기도 하는 문장인데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나오는 겁니다. 6번. 네. 사실 좀 허무해요. 이거는 거기 밑에 해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해답을. 일반 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게 근거 법원이 뭐냐, 무슨 법에 따른 거냐 그랬을 때 지방세의 기본적인 논리는 우리가 정한 거로만 기준으로 해라. 괜히 다른 법 갖고 오지 마라 이겁니다. 괜히 다른 법 갖고 오지 마라. 우리가 정한 법을 가지고 특례를 적용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 다른 법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감면시켜주거나 그런 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정한 게 뭐냐? 지방세 다 해요. 지방세 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나오는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크게 네 가지인데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조세 특례제한법을 다 따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세 특례제한법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조세 특례제한법에 정한 것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국가 간의 세금을 적용할 때는 조세 조약이 적용돼요. 그래서 국가 간의 지방세 적용할 때도 조세 조약. 그래서 문제를 약간 허무하게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외운다기보다 사실 센스로 푸는 문제인데 거기 밑에 해설 보시면 법조문에 그대로 써 있어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조세 특례제한법,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일반 과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정하지 말고 뭐가 있는데요? 거기 밑에 해설을 보시면 다른 개별 법령 가지고 다른 계약서 가지고 감면시켜 주세요. 그러면 지자체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다예요. 다. 그냥 4번입니다. 4번. 답은 4번이었고요. 7번입니다. 지방세 부과지적 기간. 언제까지 지자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냐 이거죠. 기본이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 10년. 그리고 잘 포착이 안 되는 거, 이건 찾기 힘드니까 그것도 사기부정처럼 10년. 네, 그 느낌이죠. 그래서 1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니까 무신고입니다. 그래서 7년이고요. 틀렸고. 2번은 사기부정이죠. 10년입니다. 틀렸고. 3번은 잘 못 찾는 거예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거랑 뭐 명의신탁하는 거랑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거 이런 거 다 10년짜리예요. 그래서 3번 10년. 4번 명의신탁이니까 잘 못 찾는 거니까 10년. 답은 4번이죠. 4번만 맞다. 거기 해설 보시면 도표에 네,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재산세와 자동차세죠. 대표적인 보유세죠. 그렇죠? 보유에 관한 세금이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거고요. 재산세, 자동차세는 부동산 등 재산 보유할 때,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자동차만 따로 빼서 자동차세, 그랬죠?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보유세에 대한 겁니다. 1번의 재산세는 크게 5가지예요. 부동산 3개,
선박항공기, 자동차만 빼고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인데 여러분들 보유에 따른 세금이 재산세는 각 지자체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내가 토지가 필지가 여기저기 네 필지가 있다 그러면 합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합쳐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농지라든가 그러니까 농어민을 좀 보호하기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건축물이라든가 공장 등이 있는 부속 토지라든가 그런 토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로 뺐고 물론 분리과세는 두 가지예요. 혜택을 주는 저율의 분리과세가 있고 뭐 별장, 골프장 같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많이 부과하기 위한 고율의 분리과세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혜택 주는 거, 불이익 주는 거. 그리고 별도 합산과세는 중간 조금 불이익, 조금 혜택 주는 거. 뭐 건축물 부속 토지 같은 거. 그렇게 정해놓고 요건 조금 혜택 줄게 나머지는 그냥 지자체별 합산이야. 그게 재산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 구조가 그죠? 나머지가 몽땅 다 별도 합산이다 그게 아니라 분리과세, 별도 합산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몽땅 다 종합합산과세다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2번이 논리 구조를 조금 다르게 써놨다. 답은 2번이다. 이제 요게 좀 더 확대된 게 종부세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걸 합산하는 거죠. 이 재산세는 그 지자체에 있는 것만 합산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종부세에 대한 건 이제 국세에서 가는 거고요. 3번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소유분이 고지하는 거예요. 고지하는 거. 근데 고지하는 기준이 국세청 아니 지자체 전산에 떠 있어야죠. 전산에 그러면 재산세라면 부동산에 등기가 돼 있는 자한테 고지를 할 테고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이 돼 있는 자한테 고지를 하겠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등기가 안 돼 있고 등록이 안 돼 있는 건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예외사항인데 공매입니다. 공매. 공매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체납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거죠.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가 주체가 돼가지고 공매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 매도자의 주체가 이거 지자체예요.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지자체 전산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매수인에게 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 예외사항이고요. 4번은 근데 4번은 솔직히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출제하신 분이 조금 실수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환자 수송이라든가 청소 차량이라든가 오물 제거 차량이라든가 뭐 경찰차라든가 이게 다 재산세가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는 거는 국가 지자체의 소유여야 돼요. 국가 지자체의 소유에 그러니까 인류 차량은 비과세예요. 근데 병원의 환자 수송 차량은 과세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명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4번에 보시면 지자체가 환자 수송, 청소, 오물 제거, 도로공사를 위해서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 여기까지 보면 지자체 거 같은데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국어가 약한지 이게 그럼 지자체 소유라는 얘기야 개인이나 법인 소유라는 얘기야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지자체가 소유했다는 명확한 의미가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장이 좀 깔끔하지 않았다. 하여튼 답은 2번이었다. 네, 9번 보겠습니다. 9번 지방세 우선권이죠. 지방세 우선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그럼 체납자의 채권자가 지자체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 또 빌린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 금융기관도 채권자고 지자체도 채권자일 때 과연 누가 먼저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가져갈 거냐 이게 지방세 우선권에 관한 건데 그때 이제 금융기관은 그 기준일이 뭐냐면 담보설정일이에요. 돈 빌려주고 담보 설정한 날. 근데 국가기관은 말 그대로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을 외부의 제3자가 신경만 쓰면 확인할 수 있는 날. 그게 바로 법정기일입니다. 그래서 법정기일에 대한 걸 다 정해놨어요. 국세도 정해놨고 지방세도 정해놨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 지방세예요. 납세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확정되는 지방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날이에요. 신고하는 날. 그죠? 신고하는 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부가과세 세목이에요. 뭐 재산세라든가 그런 거. 부가과세 세목은
고지하는 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고지하는 날 기준인데 1번하고 2번이 국세랑 지방세랑 똑같이 요게 한 달, 두 달 차이로 네가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루 이틀 차이로 네가 먼저 내가 먼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을 누구를 위해서 정한 거죠? 지방세니까 지자체를 위해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루라도 빠르게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가 신고 기한이 아니라 신고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인데 6월 23일 날 신고했다 그러면 6월 23일이 법정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의 담보설정일이 6월 27일이면 지자체가 먼저 가져가는 거고요. 2번도 고지서가 도달된 날이 아니라 23일 날 발송했는데 25일 날 도달했다. 그럼 23일이에요. 23일.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주 얄궂게 담보설정을 24일 했다. 그럼 지자체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전액을 다. 그래서 요게 고지서 발송일. 2번이 틀린 겁니다. 1, 2번 지자체에 유리하게 정해놓은 거다. 아시죠?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거죠. 그래서 2번이 발송일이다. 3번은 이제 확정전 보존압류인데 확정도 되기 전에 압류부터 한 거니까 이건 압류가 된 날이에요. 압류 등기일. 가산금은 이제는 없죠. 징수법에서 다 삭제. 지방세는 있죠. 지방세는 국세가 삭제가 되고 지방세는 가산금이 아직 살아 있죠. 이제 물론 지방세도 없어질 겁니다. 근데 하여튼 가산금이라는 게 고지서 보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이때가 법정기일이다라는 거죠. 거기 도표에 써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다. 10번 취득세의 과표. 취득세라는 게 결국 부동산이라든가 그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하고 그거의 몇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택 살 때는 1%부터 3%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하도 사람들이 주택 투기를 많이 하니까 막 갭 투자한다 그러고 맨날 신문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많이 갖고 있는 사람 4주택부터는 이제 4%로 때려버리겠다. 일반 부동산하고 똑같이 때리겠다.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때 주택 거래 활성화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많이 낮춰놓은 거를 그냥 4주택이 넘는 사람들은 4%로 때려버리겠다. 즉 이 취득세에 관한 건데 취득세가 이게 기준이 맥스. 그러니까 신고가액이 있고요. 신고가액하고 그리고 시가표준액 말 그대로 지방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과세관청이 정한 금액 이 둘 중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액이라는 거는 실제 매입한 가액이고요. 이거는 지자체가 정한 가액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실제 가액이 조금 더 커요.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만약에 실제 구입가가 6억이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은 한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게 큰데 혹시나 만약에 사람들이 신고할 때 거짓말로 신고가액을 싸게 샀다고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이거보다 낮게 쓰면 그것까지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보다는 최소한 커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맥스. 이게 지방세에서 취득세 과표의 기본인데 1번.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 단위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냥 할부처럼 뭐 1개월, 2개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연부는 최소한 2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연 단위로 나누어 낼 때 그때는 연부 금액, 연 단위로 따로따로 각각 그때그때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요거 1번이고요. 2번은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이거고요. 만약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얘보다 너무 싸다면 최소한 이걸로 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3번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할 때 근데 신축과 재축은 제외. 신축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새로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새로 만드는 거니까 전체 가액이 취득세 과표예요. 재축이라는 거는 다시 재자죠. 다시 뭐 재건축 그러는 것처럼 재축입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소실된 자산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짓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전액이에요.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 증축이라든가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개수 고치는 거라든가 또는 선박항공기 기기장지가 뭔가 종류를 변경했다거나 토지의 지목 변경. 여러분들 토지가 그죠? 원래 전답이었는데 그쪽 지역이 재개발된다고 그러면 뭐예요? 저 아시는 분도 일산 어디 저기 변두리 쪽인데 그쪽에 원래 논밭이었는데 그쪽에 재개발된다고 땅값이 막 거의 막
막 대여섯 배가 뛰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돼 버리면 건물을 질 수 있는 대지로 바뀌어 버리면 엄청나게 뛰는 거죠. 이게 가격이. 그래서 고로 인해서 땅은 똑같은데 옛날에 취득한 거니까 취득세 냈지만 가액이 너무 급등해 버리면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키워드가 증가한 가액이죠. 요게 그래서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그 가액이 요 가액보다 너무 차이가 나게 작더라. 그러면 최소한 이걸로 하겠다. 이것도 만든 문장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여러분들 국수공판장 알죠? 네, 국수공판장 그죠?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 국가지자체 수입이라든가 뭐 그죠? 이거죠. 뭐 판결문 그죠? 뭐 이런 거 그죠? 공인중개사, 장부 뭐 이럴 때 근데 거기 해설 보세요. 해설 국가지자체,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이제 그죠 거래 신고필증 제출하죠. 이거 검증이 이루어진 거 요거는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거니까 국가가 무조건 믿어주겠다. 설사 이 금액이 얘보다 작더라도 그래도 얘는 무조건 신고가액으로만 가는 거예요. 요거를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국수공판장 공인중개사 그랬어요. 국수공판장 공인중개사 그죠? 국가, 외국, 공매, 판결문, 장부, 공인중개사 그거죠. 그때는 무조건 이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단서조항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게 틀린 거예요. 얘는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해설에 보시면 또 실제 거래가액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로 증여하는 거. 거기 해설의 첫 번째 줄 증여, 기부, 무상취득 얘네들은 또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세법이라는 게 상식적인 거죠. 이게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나오면 되게 좋죠. 기분이 이게 시험장에서 시간도 적게 걸리고. 네, 보통징수. 네, 여러분들 신고납부 방식이 있고 보통징수 방식이 있고 신고납부는 납세가 신고하는 거 스스로 보통징수는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거 이 특별징수는 돈 받을 때 미리미리 세금 떼는 거 원천징수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뭐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취득세는 신고납부 내가 취득했다는 걸 지자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지.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는 거고. 레저세는 경마장 같은 큰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대부분 다 신고하는 겁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이 있고 면허분이 있는데 등록분은 내가 취득할 때 등록하는 거고 물론 취득 이외의 사유에 의한 등록이지만 등록에 관한 것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는 거예요. 면허분에 대한 것도 면허를 처음 받을 때는 내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장사를 하게 되면 매년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면허세 같은 경우도 사업자들은 매년 내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요 등록면허세는 짬뽕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납부도 있고 보통징수도 있고. 근데 재산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고지하는 거예요. 아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보유한 사람한테 자동차세 소유분처럼. 그래서 1, 2번은 신고납세. 3번은 신고납부랑 보통징수가 섞여 있는 거. 4번이 무조건 보통징수. 답은 4번이죠. 거기 해설에 되어 있습니다. 네, 12번. 이제 지방세 불복 절차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한 건데 이의신청에 대한 것만 냈네요. 근데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1번 말 그대로 처분을 받은 거예요. 처분을. 내가 스스로 신고한 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건 경정 청구하는 거고요. 미안합니다. 줄여주세요. 환급해 주세요. 근데 과세관청이 처분한 거. 과세관청이 처분한 건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게 조세불복이죠. 이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래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이게 자기 처분, 부자기 처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금액이 너무 세.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의신청. 아니면 내가 감면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줘. 그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거죠. 그거는 둘 다 할 수 있다.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2번은 조세불복에 대한 집행부정제 원칙이죠. 불복이 들어오건 말건 과세관청은 계속 집행한다.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계속 집행한다 이겁니다. 이게 다만 어디까지만 압류까지만 매각은 못하죠. 과세관청이
매각해버렸는데 납세자가 불복한 게 승소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럼 다시 그 사람한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압류까지만 집행부정제 원칙. 그죠? 그리고 이제 공매까지는 할 수 없다. 잠시 멈춤해 보류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3번은 거기 해설 보세요. 해설. 우리가 보통 조세불복이 국세건 지방세건 기속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이거 불가변력에 관한 거죠. 한 번 결정한 거는 바꿀 수 없다. 그죠? 근데 불가변력이 있는데 다만 3번 잘못 판결 냈음이 명백할 때 국세건 지방세건 잘못 판결했음이 명백할 때는 그때는 고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불가변력의 예외죠. 그러니까 경정할 수 있답니다. 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이게 조세불복 배제 사유죠. 이거 해설 바로 보세요. 해설 1번 이인청 심판 청구에서 처분 받았잖아. 그럼 상급심으로 가. 행정소송이나 글로 가. 또 할 수 없어. 2번은 이거는 너 세금 부과한 게 아니야. 네가 잘못된 행위에 대한 과태료야. 너는 군소리 없이 내는 거야. 이건 불복 청구할 수 없어. 3번은 감사함 심사 청구죠. 감사함 심사 청구에서 판결 난 거는 그것도 상급심 가야 돼요.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1, 2, 3번은 국세랑 똑같은데 4번하고 물론 5번은 2번하고 비슷한 거니까 5번도 국세랑 비슷하다고 보고 4번이 국세랑 다르죠. 과세전적 부임사 청구를 한 거는 국세에서는 그죠?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지방세에서는 이게 들어가죠. 이거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똑같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건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또 물어보면 어떻게 해? 이건 상급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그죠? 할 수 없다. 요거 맞고요. 답은 3번이 틀렸다. 네, 13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비과세. 여러분들 취득세건 재산세건 비과세의 기본적인 원칙은 국가 지자체가 한 거예요. 국가 지자체 거예요. 국가 지자체랑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외국 정부 지자체가 외국 정부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비과세 해주면 우리도 해주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기본적인 틀이 공익적인 거예요. 공익적인 거로 나한테 이득은 없지만 하는 거는 비과세예요. 근데 사익을 추구하는 거는 과세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항상 유료로 대가를 뭔가 받고 그러면 과세예요. 근데 무료로 해주는 거 그런 거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1번 소유권의 유상 이전 약정이 없는 재산을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한다. 국가한테 무료로 쓰라고 빌려준 거예요. 내 땅을. 그거는 사익 없어요. 공익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꽁수를 부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원래는 월세가 300짜리예요. 그럼 1년에 3,600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꽁수를 하냐면 국가에 나중에 팔기로 했어요. 나중에 10억에 팔기로 했는데 5년간 써. 그럼 300씩이니까 1년에 3,600이니까 5년. 아 이거 계산 잘못했다. 그냥 10년이라고 할게요. 3억 6천. 그러면 3억 6천 임대료 내지 말고 그대로 쓰세요. 그럼 재산세가 비과되냐?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대신에 나중에 10년 뒤에 살 때 13억 6천에 사세요. 그럼 나중에 받는 거지 돈을. 그러니까 소유권 무슨 이전 약정도 없는 재산. 그럴 일이 없고 진짜 순수하게 무료로 빌려준 거. 그거는 비과세. 2번도 일반인의 통행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설의 유료도로. 뭐예요? 이건 유료잖아. 유료.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무료도로면 비과세. 근데 유료니까. 그죠? 3번. 외국 정부인데, 그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비과세 해준대. 그럼 항상 국가 간에는 정확히 따집니다. 니네가 비과세 해주면 우리도 해주고, 니네가 해주니까 우리도 비과세. 4번은 사실 1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중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유상이전 약정 없소 무료로 1년 이상 쓰게 하는 거. 그에 따른 해설이 밑에 있습니다. 다 설명드린 거니까 답은 2번이었다. 14번. 담배 소비세죠. 담배 소비세 납세지는요, 여러분들, 그죠? 저한테 수업 그 전에 들으신 분들은 그 옛날에 광고에 기차역 같은데 담배는 뭐 우리 고장에서 기차역에 그런 글귀 같은 거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소비세는
각 지자체에 세수를 주기 위해서 이게 담배 소비세가 은근히 크거든요. 이 담배하고 술이 세금이 많아요. 그 가격에 비해서 비중이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준조세 합치면 거의 70% 이상 될걸요. 맥주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요거는 각 지자체에 뿌려주기 위해서 납세지를 우리나라 담배도 제조 공장이 있는 데가 아니라 담배 피는 곳, 수입 담배도 수입하는 세관이 아니라 담배 피는 곳. 그래서 1번 우리나라 담배 제조자는 납세지가 뭐예요? 소매인의 영업장소제재. 각각의 지자체별 소매인의 영업장소제재. 그러니까 각각의 지자체로 안분해서 내라 이겁니다. 2번도 수입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수입 담배도 세관 소재지가 아니라 각각의 소매인의 영업장소제재. 소매인의 영업장소. 그게 답은 2번이에요. 2번이 틀린 거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담배 회사 KTNG죠. 제조자는 한 달 단위로 1일부터 말일까지 안분해서 각 지자체별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해가지고 계산해서 다음 달 20일까지 내라 이겁니다. 근데 요게 맨 밑에 괄호가 있죠. 그 괄호의 그 의미가 뭐냐면 이 개정사항이에요. 작년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였어요. 그게 다음 달 20일까지로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20일까지니까 올해 거부터 개정된 이후부터라는 그냥 그런 의미예요. 별 의미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랑 술 같은 경우는 세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중이 안 내고 도망가 버릴까 봐 납세 담보를 요구해놔요. 납세 담보. 그래서 그런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서 답은 아까 2번이었다. 2번. 2번도 수입 담배도 마찬가지 1번처럼 국내 KTNG처럼 그냥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안분해서 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다음 달 20일까지. 네, 15번.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납세무자가 뭐냐? 아시죠, 여러분들? 지방교육세. 그죠? 10%짜리가 있고, 그죠? 네, 지방교육세가 대표적인 서택스죠. 부가세예요. 다른 세금에 무슨 세금에다가 10% 내는 게 있고, 20% 내는 게 있고, 30% 내는 게 있고, 40% 내는 게 있고. 과거에 50%였는데 몇 년 전에 개정돼 가지고 43.99%.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세지는 게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들. 한 번 빠져들면 못 빠져나가는 것들. 그거를 야, 니네 기분 좋을 때 야, 지방 교육을 위해서 돈 좀 더 내놔. 그리고 지방 교육세를 걷는 거죠. 이게 1번이 거기 보시면 네, 거기 해설 보세요. 해설. 5번. 주민세 균등분. 여기 있나? 주민세 균등분 여긴 없네. 주민세 균등분 네, 세대주가 내는 거죠. 세대주가 10% 내는 겁니다. 다만 50만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 뭐 서울 같은 경우죠. 25% 니네들은 좀 더 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내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거는 20% 일반적인 세목은.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세 그죠? 그다음에 레저세, 그러니까 점점 못 빠져나가요. 차 한 번 몰면 그다음에 그 편리성에 따라서요. 물론 지하철이 솔직히 제일 편하죠. 자동차세 30%. 그리고 이제 레저세, 경마장 한번 가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마지막에 담배 소비세, 담배 한 피면 못 빠져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아닌 것들이 보시면 디귿번 주민세 균등분인데 주민세 재산분. 건축물 면적이 넓은 사업자가 내는 재산분이 아니라 개인 세대주가 내는 주민세 균등분일 때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취득세고 미음번은 재산세고요. 비읍번 지방 소비세도 아니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비읍이 빠져야 돼. 니은하고 비읍이 빠진 게 답이 2번이죠. 2번.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네, 16번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감면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솔직히 못 맞춥니다. 근데 몇 개는 꼭 수업 시간에 하죠. 몇 개는. 그죠? 그 몇 개 중에 대표적인 거죠. 이게 자격농지. 근데 그 이유가 뭐죠? 그냥 맨 앞에 거.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농지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4번째인가 돼요. 이게 자격농지가. 이게 기출문제가. 이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맨 앞에 거.
그냥 감면 규정의 제일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해봤자 소용없어요. 시험 보기 며칠 전에 딱딱딱 몇 개 체크한 것만 암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뭐 몇 프로 감면한다 그건 제가 설명 안 드리고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경농지 실제 농사를 직접 스스로 경작하는 농민들이죠. 스스로 경작하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에 따른 감면. 하여튼 세금은 국세건 지방세건 농어민에 대한 세금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 농어민이 직접 사용하는 농민의 시설물에 대해서 취득세 50%를 감면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첫 번째 줄의 괄호에 저온창고, 상온창고만 해당하며 농기계 보관용 창고는 제외한다. 물론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떻게 외우냐면 시골을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요번에 시골에 갔다 왔는데, 시골에 가보니까 그 친척들 집에 보면은 다 개조가 됐어요. 집이 다 신식으로 깨끗하게 개조돼서 좋아 보이는데, 마당에 꼭 있는 게 있어요. 창고. 왜? 농산물 넣는다라기보다 농산물은 다른 데다가 넣어놓는데요. 뭐 트랙터라든가 그런 농사짓는 기구들을 넣어놔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아파트에서는 살기가 힘들죠. 이게 그런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그런 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농기계 보관용 창고는 제외가 아니라 그것도 해당. 네, 물론 사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암기할 때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시험 끝나고 들으시는 것보다 이제 연말 때쯤 시험 내년에 어떻게 나올까 대충 한번 느낌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니까 외울 때 지방세 특례제한법 그런 식으로 준비하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법을 그렇게 정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거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17번. 17번은 사실 아까 제가 써드린 거랑 중복되는 문제예요. 국수공판장 공인중개사. 그죠?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게 맥스로 하는 게 원칙인데, 과표를 취득세는. 근데 무조건 너는 그냥 인정해 줄게. 네가 신고하는 가액. 왜? 사실상 취득가액이니까 인정해 줄게. 국가. 그죠? 국수공판장, 수입, 공매, 판결문.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의 장부,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신고 필증, 그죠? 그런 걸 인정해 줄게라는 건데, 이게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그게. 그래서 볼까요? 1번이 사실 판결문에 대한 거고요. 2번이 수입에 관한 거고, 3번이 장부에 관한 겁니다. 4번이 국가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국수공판장 다인데 거기 해설을 보세요. 해설의 4번에 가번 판결문을 보시면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 요거는 인정해 주겠다. 법원에서 판결한 거니까 그건 무조건 받아줄게. 설사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네가 신고한 가액 인정해 줄게. 사실상 취득가액이 바로 그거예요. 국수공판장 공인중개사. 근데 괄호에 다만 판결문도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 이건 왜 그러냐면 화해 같은 경우는 법관이 판결한 게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들이 그냥 협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끼리끼리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한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의 제외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요 그냥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맥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그래서 답은 1번은 아니다. 답은 1번입니다. 18번.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사실 국세를 공부하신 분이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방소비세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우리가 보통 물건 살 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원래 가액의 10%를 더 내는 거죠. 부가가치세를 걷는데 이게 대표적인 소비세거든요. 사람들이 소비 행위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저항력도 없고 과세권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국세인데 이거를 눈독을 들입니다. 그래서 국세랑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눈독을 들여가지고요. 이거를 그래서 국세는 그냥 부가가치세 그대로 하고요.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그래가지고
그죠? 내나 그래서 이 비율을 점점점 높였어요. 그래서 2020년 현재는 21%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따라서 21%는 지자체로 나눠주는 거예요. 각 지자체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9%가 이제 국세청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물론 국세청이 가져가더라도 결국 국가의 수입이니까 다시 지자체로 뿌려주겠죠. 다만 국가의 눈치를 안 보고 내 맘대로 쓰는 돈이냐, 국가의 눈치를 보고 받아 쓰는 돈이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방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1%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식당 운영자들은 그냥 소비자한테 1,000원짜리 물건 팔면 10% 100원 더 받아서 1,100원에 팔고 100원을 그냥 세무서에다 부가세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가 받아가지고 그중에 21원은 각 지자체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79원은 국세인 부가세로 국세청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의 세입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갖다 써요. 그냥 그대로. 왜? 실제 징수권자는 세무서장이 징수를 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물론 수입 물건에 대한 부가세는 세관장이 징수하니까. 그래서 지방소비세의 징수권자는 결국은 부가세의 징수권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무서장, 세관장입니다. 그래서 1번. 지방소비세 과세량은 부가세 과세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죠? 재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외국의 물품의 수입 똑같습니다. 이건 사실 부가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거죠. 2번에 만약에 그죠? 이 특별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특별징수 의무자라는 게 결국 세금을 대신 걷어가지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장이 또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걷어가지고 그중에 21%를 지방소비세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그래요. 지자체 같은 과세권자가 아닌데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자, 그럴 의무가 있는 자, 특별징수 의무자. 그래서 지방소비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부가세를 징수하는 세무서장, 세관장입니다. 맞고요. 3번에 따라서 지방세 부가징수는 세무서장, 세관장이 하는 거고, 그리고 불복도 납세자가 이거 너무 많잖아요. 불복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세관장, 세무서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세 예를 따른다. 여기는 맞아요. 따라서 국세청을 처분청으로 본다. 국세청이 직접 걷는 게 아니죠. 그죠? 세금은 세무서장, 세관장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조금 치사하게 내 문제인데, 이거를 문제를 3번을 지자체의 장으로 한다 그랬으면 그래,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한 답인데, 국세청이니까 아시는 분들도 그래, 부가세 국세청에서 거두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법조문이 국세청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부가세를 세무서장,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 그러니까 세무서장, 세관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틀린 거다. 4번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21%라고 그랬잖아요. 야, 네가 받은 거 21% 줘. 그럼 부가가치, 이것도 사실 부가가치세 국세를 공부하신 분들이 유리하는데, 그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납부세액에 21% 줘. 그러면 국가가 뭐라고 그럴까요? 야, 나 세액공제 해주고 감면시켜주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거든. 그걸 기준으로 21% 줄게. 그래서 세액공제 감면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가산세는 더 걷었잖아. 그러면 그거 고려해서 더 줘. 그러니까 가산세는 더 하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실제 납부하는 세액의 21%라는 거예요. 실제 납부하는 세액의. 요 4번도 몇 번 기출됐던 거예요. 부가세 납부세액의 21%가 아니라 납부세액에서 공제감면 빼고 가산세 더한 금액이 지방소비세 과표다. 이겁니다. 하여튼 맞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19번.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죠. 이건 소멸시효에 중단이 있고 정지가 있죠. 거기 해설 보시면 뒷페이지인가요? 뭐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고, 시효의 정지는 잠시 멈춤이죠. 이건 분납, 연부연납, 뭐 징수의 체납처분유예 그런 거 있죠.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건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기억번 교부청구는 중단 사유예요. 완전히 다시 시작. 그죠? 5년. 2번에 납세 고지도 중단 사유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시작. 디귿번에 징수 유예는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죠. 멈춤. 나머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만 진행되는 거지 징수 유예 기간 동안은 잠시 멈춤이에요. 정지. 그러니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디귿번 틀렸고, 리을번 채권자 대위 소송 중, 사회행위 소송 중, 외국의 6개월 이상 체류 중, 이것도 아까 정지 사유였죠. 거기 뒷페이지 보시면. 그죠? 요게. 그래서 요것도 소멸시효가 잠시 멈춤. 진행되지 않는다. 근데 19번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답을 보시면 다 3개씩이니까 1개만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확실히 틀렸고 하나는 찜찜한데, 그럼 확실히 틀린 것만 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 아니 디귿번 빼고 생각하시면 기역, 니은, 리을이죠. 답은 2번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도 조금 구석지는 거죠. 이것도 지방세 기본법의 끝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게 지방세건 국세건 세법이라는 게 사실 조금 이제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잡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민법, 막 형법, 형사소송법, 막 뭐 그죠? 이 짬뽕 돼가지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거를 조합해서 만든 게 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형사소송법인가 나오는 걸 거예요. 범칙사, 물론 지방세 기본법에 거기 보시면, 근데 거기 해설 보세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범칙 사건의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몰수만 빼고, 즉 니은법만 빼고, 이것도 쉽게 내신 거예요. 뭐 1번은 뭐 기역 니은, 2번은 뭐 기역 니은 디귿 막 그런 식으로 냈으면 어려운데 다 3개씩이니까 하나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찾는 건데, 요건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범칙 사건에 대한 거잖아요. 범칙 사건. 이거니까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얘가 실수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예요? 통고 처분을 해요. 너 벌금 내놔. 통고 처분. 근데 벌금을 안 내거나 늦추거나, 또는 처음부터 얘는 벌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얘는 좀 세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고발 조치를 합니다. 검찰에다가. 이건 아주 센 거예요. 그럼 이건 과세관청이 응대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센 겁니다. 이거 납세자가 완전히 이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고발 조치. 이게 이제 통고 처분하고 고발 조치가 이게 주로 하는 거고요. 물론 통고 처분이죠.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사를 했는데, 야, 얘는 징수할 게 없다, 야. 얘는 괜찮다, 깨끗한 애다, 야. 우리 괜히 조사했다, 야. 그럼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무혐의 처리. 요래 요 3가지가 범칙 사건에 대한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3가지고요. 몰수는 뭐냐면, 통고 처분 내려가지고 야 벌금 내라고 하는데 걔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재산 몰수라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에 나온 대로 요 3가지만.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올해 6월 13일 날, 네, 이제 올해 서울시하고 지방직을 같이 치렀습니다. 문제도 동일하게 이제 인역처에서 출제해가지고, 앞으로 서울시 시험도 이제 짜질구레한 구석은 잘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장도 짧고 조금 법조문 위주로 기본적인 내용으로, 물론 이제 일부 한두 문제야 구석진 내용이 포함되지만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내년에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제가 서두에도 여기 프린트에 써놓은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수험생도 많이 고생하셨죠. 올해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